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이래저래 논란이 참 많은데 오늘도 뉴스가 쏟아졌어요. 먼저 국민의힘 토론회, 비전 발표회로 변경해야 한다. 안 된다. 그대로 토론으로 가야 된다.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 결국은 18일 대선 주자 토론회 취소가 됐고요. 25일로 예정된 토론회도 비전 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18일, 25일 이틀 동안 경선 주자 토론회를 하자라고 이준석 대표가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25일은 비전 발표회로 대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측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당내 분열상까지 치닫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봉합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모양새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내부에서 나오는 회의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은 비공개 회의 2시간 가까이 경론이 있었는데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결과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25일 날 비전 발표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경준위에서 윤 전 총장이 강하게 반발할 때도 강행하겠다, 토론에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취소한 이유는 밝혀졌나요? 여기서 더 나아갔다가는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 분열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선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올린 원안이 토론회 개최를 빼고 그대로 추인됐는데 이 앞으로 진행되는 경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여기에서 아마 경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 그 정파별로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정 못한 것 같고, 다만 이 토론의 취소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표한 것은 당내 의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한 것을 이해해달라. 기자들한테 이해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나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봉합하는 마무리가 25일 비전 발표회다. 각 후보자들이 각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끝나겠죠.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공개 최고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을 생략했습니다. 자기가 발언을 더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일 수 있고요. 지금 윤 전 총장의 갈등이나 국민의당 합당 무산으로 인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부담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에 토론회 개최에서 무산된 부분이 김종인 전 대표가 작용한 거 아니라는 강력한 추측이 들거든요. 오늘도 윤석열 전 총장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오늘 점심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당에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측에도 캠프에도 그렇고 그 김종인 전 대표가 키웠던 키즈라고 일컬어진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까지 간 거는 아마 김종인 전 대표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 김 전 위원장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너무 위험한 발언이었나요?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전 총장 측에서 토론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여기에 그 스케줄링을 마친 것은 이 뒤에 김종인 전 대표가 전략을 짜준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는 거지. 이거를 김종인 전 대표 때문에 그렇다. 이거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사가 많이 났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 또 윤 전 총장이 오늘 점심에 갑자기 회동을 했고 대안이 없다는 취지에 공감을 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김종인 대표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이번 토론회 취소되고 조금 봉합되는 모양새를 보이곤 있는데 지난 주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녹취록 유출 논란이 지금 계속 예? 되고 있는데 녹취록이요. 녹취록이요. 네네. 이게 이 대표는 녹취 파일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그래서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없다 이렇게 SNS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파문 어떻게 지금 정리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전화기가 보통 전화기 중에 이렇게 자동 녹음되는 게 있거든요. 네, 안드로이드는 뭐 자동 녹음되는 것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녹취록이 돌았다라고 해요. 네. 녹취록이 돌았다고 기자들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가지고 있는 기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은 사람은 있나요, 그럼? 그러니까 녹취록이 돌았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 녹취록을 들었다,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녹취록 내용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랑 앞으로 잘하자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로 사과하고 뭐 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녹음했고 이것을 그 대표실에서 풀어서 돌렸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정말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사이 좋게 다시 잘해보자 이런 의미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한 건데 이걸 그렇죠. 이 대표가 또 녹취를 해서 뿌렸다 이러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녹취한 게 없는데 어떻게 녹취록이 도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지금 녹취록 돌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서로 불신이 이렇게 워낙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안 그래도 지금 토론회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녹취록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더 핫한 무엇이 있지 않느냐라고 누구나 다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거죠. 기자들한테 물어보면은 화부터 내요. 나도 모른다고.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근데 두 사람 간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으면 뭐 별 얘기도 사실 없잖아요. 녹취록에. 근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불거지는 거 보면 정말 갈등이 깊긴 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러면 25일 비전 발표회는 열리잖아요. 이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럼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여기는 참여를 해야 그림 모양새가 그려집니다. 여기는 참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무슨 일이 있을런지 그것까지는 좀 계속 추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최근 원희룡 전 제주지사한테 총화를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또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이게 이거를 또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언론에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윤 전 총장이 금방 정리된다고 이야기한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거 인정한 거죠? 네. 예, 인정했고 근데 그 전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랑 계속 부딪혔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김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밝힌 것이고 그러면서 당이 또 홀라당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는 김재현 최고의 이야기는 당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지율 2위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다 못해 토론회 2번이면 정리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다른 경쟁 후보한테 얘기했다. 이건 정말 문제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우를 보면 이 뒤를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야말로 유승민 퀴즈로 유승민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진짜 실제로 윤 전 총장이 토론회 2번이면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경쟁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겨지지가 잘 않았던 건데 오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거라서 확인까지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리더십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윤 전 총장하고 이 대표 갈등이요. 이걸 보는 네. 시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예전에도 이렇게 갈등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좀 다져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걸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뭐냐면은 그 도전자의 입장이라든지 탄압받는 입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하고 지금 1위 후보로서 야권의 부동의 1위 후보로서 수성을 하고 뭔가 비전을 보여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또 다른 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윤석열 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지금 야권의 부동의 1위이고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뭔가 하나의 비전을 밝힌다라든지 이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언론 통해서 윤석열 그 전 총장이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걸 몇 개인가 해서 날짜별로 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5월 26일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부정식품 이야기라든지 120시간, 부마항쟁, 페미니즘, 후쿠시마 원전 등등 12개나 되거든요. 12개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자신의 현재의 그 계속 싸움꾼 이미지라든지 싸워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면은 다른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얻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윤석열은 시한폭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하나가 또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말실수를 했는지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윤봉길 의사라고 적는 실수를 했어요. 뭐 올렸다 바로 지우긴 했는데 그래서 단순한 실수 아니다. 이거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판 계속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윤 전 총장 측은 SNS 실무팀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사진이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윤봉길 의사였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진이 마침 안중근 의사 사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재빨리 삭제는 했는데 그 사이에 다 이렇게 캡처하고 돌고 있는 것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즉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뭐 김강진 전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도 윤봉길 의사의 뜻을 담아서 안중근 의사에게 술을 올리는 거 나만 이상한가? 그렇죠. 이상한 거죠 사실은. 웬만한 실수나 실언은 그러려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강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도 그런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실수를 줄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실수였을까요? 이게 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SNS 실무팀의 오류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야기 해명하기로는 7분의 그 독립투사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술잔을 올렸다. 그런데 하필이면 안중근 의사 영정 사진이 찍힌 사진으로 올라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봉길 의사의 그때 이야기하셨던 그 유명한 얘기, 너희들이 만약 장내에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뭐 찾아와서 뭐 술잔을 한 잔을 부어 놓아라. 이걸 딱 그 게시하면서 윤 의사 사진이 올라가면 되는데 안중근 의사 사진이 올라왔으니까 SNS 실무팀 오류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이거는 또다시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긴 하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때 이한열 열사 민주화운동 모습에 담긴 이 조형물 보고 이거 부마항쟁인가요?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그건 7월 27일 날 발언이고요. 근데 조연 그 옆에 있던 장재현 의원이 부마인가요? 했을 때 그래 버려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해명하기를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집이 그 연세대 앞인데 그리고 우리 나이 때 이한열 열사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네. 이미 이제 퍼져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반박은 때 늦은 이야기가 된 거죠. 워낙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예. 작은 실수에도 좀 계속 비판이 있는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전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도 지하철 타는 모습이 실수가 되면서 굉장히 그랬죠. 조롱거리가 네네.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결정적인 뭐 하차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네. 지금 이게 아주 작은 실수들 내지 그 캠프가 됐든 후보가 됐든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실수가 쌓이면요 네.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반기문 뭐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캠프의 특보죠. 김우영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친문에 대해서 아주 독하게 저격을 했어요. 맞습니다.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네. 친문 쪽에서 막내격입니다. 그런데 뭐 민선 5, 6기 은평구청장도 지냈고 네. 청와대 그 자치발전 비서관도 역임하고 정치 경력은 이야기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가 계속적으로 이낙연 후보 측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이유가 기본소득 논쟁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했던 이 사람들이 네. 홍영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20명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은 사실 각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중립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토론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문 쪽이 지금 반 이재명 전선에 시동을 걸었다는 시각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당내에서 친문의 내부 분열이 시작됐다라는 그 평가가 있어요. 저는 이게 후자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쪽에 있었던 친문 인사들이 대거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거 제가 확인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친문의 열이라기보다 분화라고 해야죠.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기본소득이라는 부분들이 당에서 굉장히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네. 하나의 아젠다로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이 표현이 좀 그래요. 이게 기본소득은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 김우영 특보가 여기에 대해서 뿔딱은 난 것 같고 그러면서 일부 호가호위하는 형들은 정신 차리라 네. 라고 아주 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친문들이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그 사이가 아닌데 역시 선거는 선거철인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을 두고서 이렇게 저격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것과 또 친문 분화라고 했는데 친문 분화 쪽으로 더 무게를 실으신 건데요. 근데 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또 이게 또 가장 불거졌죠.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을 했는데 네. 이전에 황교익 씨가 이재명 지사 형수 욕설 논란이 있을 때 이게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황 씨 내정하기 위해서 응모 자격을 완화했다 이런 의혹까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황교익 논란을 지렛대 삼아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경기도 산하기관의 채용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명 전선을 더욱 확대시키기 딱 좋은 아젠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황교익을 기점으로 들었다 보니까 여기가 경기도판 인국공이다. 인국공이다. 인천국제공항 그때 사태 이야기했던 네네. 라고 얘기하면서 초기부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정치인들을 넣고 부적절하게 앉힌 곳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황교익 씨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폄하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이재명 캠프는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논평을 냈어요. 네. 황 내장자를 위한 응모 자격 변경이라든지 경기관광공사 사장 특정 분야 전문성을 요구한 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랄까 강하게 반발하면서 네. 팩트 체크 장문 논평을 냈고 당사자인 황교익 씨도 저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일본 총리 하십시오라고 세게 반발을 했는데요.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네. 워낙 좀 세게 발언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었는데 네. 이번엔 진짜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반일 정서를 굉장히 자극하면서 자신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그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중에 진짜 이거 원팀 될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걱정이 될 정도로 네. 지금 양쪽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네. 물론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 검증하고 후보의 약점을 미리 다 드러내서 좀 감가해 놓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나중에 선거 끝나고 앙금 남게 되거든요. 이거 원팀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양쪽으로 다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비판 수위 이어가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안 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수위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감정이 안 상할 수 없는 것이긴 한데, 근데 이제 수위만 잘 조절하면은 네. 이 부분은 이제 긴장감 때문에 네. 훨씬 더 유익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헌정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선에서 가장 치열했던 부분이 2007년도에 있었던 네. 이명박 후보와 네. 박근혜 후보의 경선이었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끝에 가서는 이제 결국은 이명박 후보의 대선 본선에서 압승을 가져온 그것은 경선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 진짜 정말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이 요즘 요 뉴스들 보면서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2007년 그 경선 당시의 의혹들이 다 사실로 밝혀져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선 결과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이 황교익 씨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이걸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남았는데 혹시 최종 임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철회할 수도 있죠. 철회할 수도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모 방송을 위해서 황교익 씨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청문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칫 어디 방송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캠프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 문제가 더 불거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은 언제 나는 거죠? 최종 임명이요? 글쎄요. 이거 알겠습니다. 30일 날 인사청문회가 일단 있으니까 이걸 청문회 지켜보면서 끝나고 나서 바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 노동 부담 감해주는 내용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죠. 예, 좀 늦었습니다. 사실 미리미리 그 아파트 경비원들이 힘들다라는 걸 알았을 때 미리미리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좀 늦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거쳐서 경비원 관리원 구분제, 퇴근형 격일제, 기타 격일제 세 가지 근무 방식 유형을 현장 사례와 함께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아파트 20곳 내지 30곳을 대상으로 근무 방식 개편을 위한 컨설팅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맞도록 홍보 각자 아파트에서 근무 방식 개편을 유도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경비원과 이게 아파트 경비원 근무 방식이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24일 격일 교대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꼬박 일하고 하루 꼬박 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생체 리듬 교란의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것이죠.
또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휴게 시설도 열악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경비원과 관리원을 따로 이렇게 두어서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관리원은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나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퇴근형 격일제 같은 경우는 격일제 교대 근무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일부 경비원만 남아서 순찰 등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기타 교대제는 아파트 여건에 따라서 경비원의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3조 2교대와 주간 야간 전담제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단 시범 사업을 해보고 네. 어느 것이 한국형 아파트에 가장 적당한 것인지 네. 막 계속 체크하고 점수 매기겠죠. 그리고 권할 텐데 어느 것이 되었든 현재 경비원들의 굉장히 약자로서 고통받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좀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비원 휴게 시설이 그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네. 그것도 구체화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니고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권하는 것이죠. 아마 인센티브를 따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이 되는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었잖아요. 워낙 경비원 관련한 뉴스는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라도 나왔으니까 현장에서도 잘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